자, 제일 첫 번째 시입니다. 시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시는 무엇을 뜻하고 그 우리가 풀어야 되는 시에서는 뭘 파악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보시면 시라는 것은 자신이 느낀 감정과 정서를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정말 간단해요. 시라는 것은 시인이 자신이 느낀 감정과 정서를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전달하는 게 시입니다.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자신이 만약에 슬픔을 느꼈어. 근데 슬픔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표현 방식, 의인법이라든지 뭐 수미상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라는 걸 통해서 전달하는 게 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먼저는 그거죠. 만약에 내가 너무 지금 슬퍼, 눈물이 날 것 같아 하는데 지금 만약에 사람들한테 나 지금 눈물 날 것 같아, 나 슬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낮에 왔던 비를 얘기하면서 지금 내 기분은 낮에 왔던 그 날씨랑 똑같아 라는 것은 비유법을 통해서 내 마음에도 계속 비가 내린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라는 것은 감정과 정서를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전달하는 건데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직접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간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를 읽으면서 시를 공부하면서 파악해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 감정과 정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감정과 정서를 어떤 표현 방식을 통해 전달하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시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시에서 나오는 문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감정과 정서는 무엇인지, 다양한 표현 방식은 어떤 걸 썼는지를 파악하는 게 시에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를 파악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 감정과 정서를 전달하는 사람인데 그게 바로 시적 화자입니다. 시적 화자라는 건 뭐냐면 시적이란 말이 뭐냐면 시적이란 건 시의 혹은 시에서라는 겁니다. 이때 화는 말하다고요. 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라는 건 뭐냐면 시에서 혹은 시의 말하는 사람을 시적 화자라고 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시적 화자라는 것은 시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는 사람은 시인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있는 사람이고요. 화자 혹은 시적 자아 혹은 서정적 자아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시적 화자는 시인과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다르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러겠죠. 시적 화자가 의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외로움을 말하고 싶어. 근데 외로움을 직접적으로 그냥 나는 외롭다라기보다는 저 의자는 외로워 보이네. 저 의자도 외로워 보이는구나. 저 의자마저도 혼자 저렇게 쓸쓸하게 있구나 라는 건데 그때는 말하는 사람이 의자죠. 그렇기 때문에 의자가 시적화자로서 시인과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적 화자라는 것은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꼭 기억해 두세요. 표면적 화자냐 혹은 이면적 화자냐라는 건데 표면적 화자는 말 그대로 표면에 드러나 있는 시에서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고요. 이면적 화자는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을 이면적 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작품은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 혹은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혹은 시적 화자가 내부에 작품 내부에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작품 내부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건데 작품 내부에 있다 혹은 겉으로 드러나 있다 혹은 표면에 드러나 있다 이 말들이 다 표면적 화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러한 표면적 화자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1인칭 대명사만 찾으시면 됩니다. 1인칭 대명사 나는, 저는, 우리는 이런 것들만 있으면 시의 표면에 직접 드러나 있는 시적 화자로 작품 내부에 혹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표면적 화자, 시적 화자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 작품에 표면적 화자가 드러나 있다, 혹은 이 작품에서는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 혹은 이 작품에서는 작품 내부에 화자가 드러나 있다 하는 경우에는 1인칭 대명사만 찾으시면 돼요. 표면적 화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그 반대로 이면적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1인칭 대명사가 없겠죠. 이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시적 대상입니다. 시적 대상이라는 것은 시에서 주된 대상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시적 화자를 제한 모든 것을 시적 대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품에서 여기서 시적 대상을 찾아라 했을 때, 그때는 화자를 제한 모든 것을 다 보시면 되는 게 바로 시적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주요하게 얘기하는 것을 주된 대상 혹은 주요 대상이라 하고요. 보통 시적 대상이란 것은 시적 화자를 제외한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얘가 또 중요한데,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는 가깝고요. 혹은 반대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심리적 거리가 멉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리적 거리라는 것은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냐 없냐거든요. 심리적 거리라는 것은 속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 있냐 없냐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그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한테 혹은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한테는 여러분들의 고민 혹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지 않겠죠. 그것처럼 시적 대상과 시적 화자가 똑같습니다.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을 조금 긍정적으로 좀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자기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거고요. 반대로 시적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크다면 심리적 거리가 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문제에 나와요. 이 작품에서는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에 대해서 거리가 가깝다 뭐냐라고 나오는데, 그 경우에는 이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보이는지 부정적인 감정을 보이는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시적 상황입니다. 시적 상황이라는 것은 화자 혹은 대상이 처한 상황이나 시에 반영된 상황인데요.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6번. 이게 제일 중요하죠. 청자입니다. 청자. 다른 반에서도 똑같이 질문했었는데, 청자는 저희가 아닌가요? 하는데, 여러분이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청자는 듣는 사람이에요. 독자가 아닙니다. 독자는 여러분이에요. 시를 읽는 사람입니다. 시를 읽는 건 여러분이지, 여기 작품에서 시를 읽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듣는 사람은 청자입니다. 당연하겠죠. 왜냐면 화자, 말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도 작품에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듣는 사람이 바로 청자이고요. 독자가 아닙니다. 이거 꼭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에서 듣는 사람, 청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찾냐면 제일 간단하죠. 2인칭 대명사. 너, 당신, 그대를 찾거나 혹은 말을 건네는 방식, 뭐뭐야, 뭐뭐하, 뭐뭐아, 뭐뭐이시여 등이 있다면 이 작품에서는 청자가 있다라고 파악할 수 있고요. 만약 1인칭 대명사나 말을 건네는 방식이 없을 경우에는 이 작품에서는 청자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시적 화자의 정서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여러분들 제가 다른 반에서도 얘기했는데 필기는 안 하셔도 돼요. 네, 필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수업 방식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업만 듣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나 혹은 나중에 여러분들 복습을 하시면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잖아요. 그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복습을 하시는데 대신 필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그대로 PDF로 보내드리잖아요. 단톡방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쪽에 옆에는 필기본을 보시고 한쪽에는 여러분 교재, 한쪽에는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식으로 그게 그렇게 복습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막 필기하느라 수업을 못 듣는 거. 그래서 필기하고 나서 이게 왜 필기를 했지? 라고 모르시는 경우를 제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은 필기 안 하고 수업만 듣고 그 다음에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건 지금 필기 해야겠다 중요하니까 하면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 여러분 따로 복습하시면서 필기본 보시면서 따로 필기하는 게 훨씬 복습에 도움이 되다 보니까 혹시나 필기한데 지나갔어요 이러도 그냥 잠깐 너무 필기에 목매일 필요는 없어요. 자, 8번 시적화자의 정서입니다. 정서 너무 중요하죠. 정서 감정이라고 하는데 시적화자의 정서를 파악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쵸?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시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면 시의 정의와 관련지어서 얘기하면 그치. 시라는 건 뭐였어? 감정과 정서를 전달하는 문학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이 시인이 이 시를 쓰면서 왜 어떤 정서를 줬는지를 전달하는지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적화자의 정서, 감정 파악하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 9번 긍정적 정서가 있어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있는데 긍정적 정서는 말 그대로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부정적 정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긍정적 정서 보시면 기쁨, 사랑, 소망, 동경, 극복, 여유, 자족감, 충만감, 친근감, 감흥, 깨달음, 경외감 있는데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좀 자족감 보시면 자족감이라는 것은 자가, 스스로 족은 만족이었죠. 그래서 자족감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감정입니다. 당연히 좋겠죠.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을 딱 봤는데 잘 봤는데 하면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감정이 될 테고요. 충만감, 가득 찬 느낌이니까 좋을 테고 감흥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흥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쉽게 생각해서 콧노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콧노래 부르거나 휘파람 소리 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흥이라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인 감정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좀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 게 바로 이 경외감입니다. 경외감이라는 감정은 뭐냐면 존경 플러스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경외감이라는 감정은 존경과 두려움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메인은 존경이에요. 메인이 존경이기 때문에 경외감이 좋은 감정인 겁니다. 그래서 존경 플러스 두려움이 같이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초월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신 같은 존재. 왜냐하면 신이라는 존재는 보통 전지전능이라 하잖아요. 전지전능이란 게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다 행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라는 존재한테 저 신이라는 존재는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행할 수 있어 하는 마음에 존경심도 갖고 있지만 한편은 어때? 내가 나쁜 짓을 할 때 그 초월적 존재가 이 모든 걸 다 알아서 나한테 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한편은 두려움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존경이 좀 더 메인이기 때문에 경외감이라는 감정은 긍정적인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경외감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경외감이나 감정을 잘 모르신 상태에서 문제를 보게 되면 경외감 많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있어 보여서 여러분들이 경외감을 선택할 수 있는데 경외감이나 감정은 존경도 존경인데 두려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꼭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부정적 정서는 뭐 슬픔, 미움, 쓸쓸함, 고통, 한, 분노, 허무, 무상감, 좌절감, 비판, 안타까움, 아쉬움, 답답함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1번 시적화자의 태도 있는데 태도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시적화자의 태도는 시적화자의 정서와 관련이 큽니다. 그래서 태도와 정서는 그냥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태도가 변했다? 그럼 정서가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꼭 기억해 두세요. 이따가는 어조도 한번 볼 텐데 어조, 태도, 정서 다 같은 말이에요. 어조가 변하면 태도도 변하고 태도가 변하면 감정도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수학 선생님은 너무 좋아해. 근데 국어 선생님 나를 너무 싫어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학 선생님한테 하는 태도랑 저한테 하는 태도가 다르겠죠. 왜?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막 수학 선생님 좋으니까 수학 선생님도 막 잘 보려고 막 열심히 하는데 국어 선생님 날 너무 싫어하니까 저 새끼 언제 죽이지? 막 이런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태도의 변화는 정서의 변화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태도는 정서와 관련이 크기 때문에 태도 역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의 예찬적 태도입니다. 예찬적 태도는 무엇이 훌륭하거나 좋거나 아름답다고 찬양한 태도인데 아마 여러분들 다 이거 기억하실 텐데 예찬적 태도가 무조건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찬한다 해서 무조건 다 믿는 것은 아니야. 이거 꼭 조심하셔야 돼. 근데 이거 예시를 든 게 뭐였어? 여러분한테 내가 수업을 할 때 지금 1학기 중간고사부터 여러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저랑 시험 대비를 했는데 내가 찝어준 게 다 시험에 나오고 내가 시험 하는 줄 아니까 너네들 계속 100 이렇게 나왔어. 너네가 3학년 때까지 1등급이 나오고 수능까지 1등급이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성인 돼가지고 제가 우리 같이 한번 밥 한번 먹자 했어. 밥 한번 먹고 했는데 내가 그럴 수 있지. 얘들아 너네 나 예찬하지? 네? 왜냐면 너네 나 만나가지고 계속 3학년 때까지 1등급 나오고 수능까지 1등급 나왔잖아. 그러니까 너네 그럼 나 예찬해 하는 그쵸 선생님 선생님 당연히 예찬하죠. 그럼 얘들아 사실 지구는 평평해 하면 너네 이 말을 믿을 거야? 이 새끼 뭐야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예찬한다 해서 무조건 믿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갑자기 야 너네 나 예찬한다면 그러니까 지구는 평평하다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너네가 아니 뭔 지구가 평평해요 지구는 둥글죠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무조건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찬한다 해서 무조건 믿는 것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13번 의지적 태도인데 의지적 태도 이것도 엄청 중요하다 했었죠.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에 이번에 시험 범위에 의지적 태도 하면 누구 생각하랬어 내가? 그렇지. 이육사가 왜 의지적 태도였죠? 혹시 이것도 기억하십니까? 무조건 이 사람 저항하려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뭐랬어? 의지라는 것은 어떤 액션만 취함됩니다. 그러니까 의지적 태도라는 것은 결심한 바나 목적을 이루려는 태도인데 이거는 뭐 극복, 대결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면 다 의지입니다. 의지적 태도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어떤 행동, 액션을 취한다 하면 다 의지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별과 관련된 시에서도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그게 나눠져요. 그 서경불곡이랑 가실이라는 작품이 꼭 비교되거든. 근데 가실이라는 작품은 이별하고 나서 그냥 기다려. 이별하고 나서 이미 저한테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만 하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액션도 없어요. 그래서 의지적 태도가 없는데 서경불곡에서는 이별을 했어. 이별했는데 만약에 당신이 저를 사랑해 주신다면 전 모든 걸 버리고 다 따라가겠어요 하면서 따라가겠다는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경불곡에서는 의지적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적 태도란 것은 어떤 행동이 있냐 없느냐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작품에서 화자가 의지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조금의 아주 조금이라도 액션을 취한다 하면 의지적 태도고요. 어떤 액션도 없다 하면 다 의지적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육사 태도는 이육사는 뭐야? 이육사 엄청나게 다 정하고 극복하는 거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름에 생각해볼게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는 어떤 행동을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 액션을 취한다면 다 의지적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의 낙관적 태도는 무엇이든지 다 밝고 희망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 다 아름다울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고, 뒤에 나오겠지만 이거랑 반대되는 게 바로 비관적 태도죠. 비관적 태도는 하나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하는 거.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15번에 달관적 태도라는 것은 이 달관을 해탈이라 생각하랬죠. 해탈이라 생각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요. 그래서 1에 얽매이지 않고 초월한 자세를 보이는 게 달관적 태도고, 16번에 동경의 태도는 대상, 상황을 그리워하면서 그것만을 생각하는 건데, 이거는 소망과 관련이 있겠죠. 왜 동경의 태도가 소망과 관련이 있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서울대생을 되게 동경해. 서울대생을 동경하는 이유는 뭐야? 여러분들이 서울대생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동경의 태도란 것을 여러분들이 소망, 되고 싶은 거, 서울대생이 되고 싶다는 소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동경하는 거여서 동경의 태도는 소망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화와 합일 추구의 태도는 어울리거나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건데, 이건 당연히 긍정초점과 관련이 있겠죠.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가 되고 싶고 어울리고 싶어 하지,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어울리거나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겠죠. 자, 그다음 18번 자연 친화적 태도인데, 이건 자연 좋아하는 거고요. 탈속적 태도는 부, 명예, 이익을 다 벗어나는 태도인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탈이 탈출이었죠. 속은 속세. 속세란 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속세를 탈출한 태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했고요. 그 다음에 회의적 태도인데, 회가 품다는 뜻이거든요. 의의는 의심이고, 그래서 회의적 태도는 의심을 하는 태도고요. 비판적 태도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태도고요. 22번의 냉소적 태도는 쌀쌀하게 비웃는 거. 그다음 23번의 자조적 태도는 이 자가 스스로였고 조는 비웃다였죠. 그래서 스스로를 비웃는 태도를 자조적 태도라고 합니다. 이게 여태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혹시나 그때 얘기했던 게 그거였죠. 비판과 비난의 차이. 비판은요, 그러니까 비판과 비난 둘 다 지적하긴 지적하는 거거든. 근데 비판은요, 그 피드백도 주는 거고, 비난은 피드백 없이 그냥 까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저랑 여러분들이랑 상담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 이번 시험 망했어요, 이번 시험 어떡하죠 했는데, 내가 그러면서 그러게 너 왜 시험 망쳤냐 이 병신아 하는 건 비난입니다. 근데 그래 너 시험 망쳤지, 근데 우리 기말고사 때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피드백을 주는 건 비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과 혹시 비난까지는 구분한 건 시험에 안 나왔었는데,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럼 24번 체념적 태도입니다. 체념적 태도란 것은 희망을 버리고 단념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와 관련이 있고요. 비관적 태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낙관적 태도랑 반대되는 거. 도피적 태도는 도피하는 거, 아니 도망치는 태도고요. 관조적인 건 뭐냐면, 관조적인 건 마치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객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슬픈 일이 있어, 슬픈 일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치 남이 바라보는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다 밀렸어서 여러분 빵점 맞았단 말이야. 내가 맞았다. 만약 내가 사수훈인데 사수훈이 시험을 봤는데 빵점 맞았어. 다 밀려서. 그럼 그때 내가 갑자기 민성이한테 가서 야 민성아 그 얘기 들었어? 9반에 사수훈이 다 밀렸었대. 그게 병신이지 않냐? 근데 민성 입장에선 이 새끼가 사수훈인데 왜 나한테 이 얘기를 하죠? 그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내 일이 아니라 남 일처럼 얘기하는 게 관조적 태도입니다.
그다음에 성찰적 태도는 되돌아오면서 살펴보는 건데 이거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시험범위에 있었던 윤동주 시인의 대표적인 성찰하는 사람이었고요. 성찰은 꼭 같이 다니는 게 바로 반성이었죠. 왜냐면 성찰이라는 게 자신의 잘못을 한번 되돌아보는 건데 그러고 나서 반성까지 해야 완벽한 거고, 그 다음에 29번의 회고적 태도라는 것은 과거를 생각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아마 뒤에 있었던 거, 아마 다른 학교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그 어떤 작품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선지로 뭐가 나왔냐면 화자는 회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무조건 틀리겠죠. 왜냐면 회고적 태도라는 것 자체가 과거를 생각하는 건데 미래를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억났다. 나이 덕에 5분간의 작품이 있었는데 그 5분간의 작품이 화자와 그 다음에 자기의 아들이 미래가 된 모습을 상상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문제 선지가 나왔던 게 이 화자는 회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했는데 회고적 태도는 말 자체가 안 되죠. 왜냐면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데 회고적인 과거를 보이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자, 그다음에 수능적 태도. 수능적 태도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둘 다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일제 강점기와 같은 억압과 차별들은 그냥 수능한다면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운명에 수능하면 긍정적 정서를 했죠. 왜냐면 운명이란 것은 그래 이거는 하늘이 나한테 정해준 운명이야. 난 이 운명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저항할 거야. 혹은 이거를 꿋꿋하게 이겨낼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수능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명의 수능에서 수능적 태도, 긍정적 정서를 보여주는 게 바로 백석 시인이에요. 백석 시인의 흰 바람벽이 있어라 남시주 유독 박시공방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이름도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작품 두 작품 다 공통점이 뭐냐면 백석 시인이 되게 힘들어해. 백석 시인이 가족과도 이별하고 일제강점기니까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힘들어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문득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 이거는 어쩜 나의 운명이야. 이 운명을 받아들여서 나는 꿋꿋하게 이겨낼 거야. 왜? 이거는 운명이니까. 이렇게 내가 힘들고 아픈 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운명을 받아들여서 꿋꿋하게 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겠어. 앞으로 나아가겠어.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명에 순응하는 그 수능적 태도는 긍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시의 분위기입니다. 시의 분위기란 것은 시 전체에 풍겨나오는 느낌, 이거 얘기하는 건데 화자의 정서, 태도, 어조 등을 다 고려해서 시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분위기 역시 화자의 정서, 태도, 어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들 내가 딱 했는데 여러분들 원래 2시에 왔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좀 지각을 했어. 2시 반에 왔어. 2시 반이었는데 딱 문을 열었는데 내가 뿅망치를 뚫으면서 야 이 개새끼들아! 소리 지르고 있어. 그럼 너네 딱 문을 슬쩍 열었는데 너네가 다 얼굴 깔고 있고 이러고 있어. 분위기는 무서워. 엄숙해. 그럼 너네 그때 웃으면서 등장할 수 있겠어? 너네가 뭐야? 뭔 일 있어? 조용히 들어오죠. 조용히 들어와서 너네도 긴장된 느낌을 느끼겠죠. 그것처럼 분위기란 것은 그 당시의 정서, 태도, 어조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자, 32번에 환상적 분위기란 것은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건데 이건 쉽게 말해서 동화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 동화 생각할 때 뭐 백설공주라든가 신데렐라 다 현실에 있을 법한가요? 백설공주는 난쟁이가 있어야 돼. 난쟁이 실제 있어? 신데렐라 요정 나타내서 유리구두 이렇게 해줘야 돼. 그 실제로 있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환상적 분위기, 동화와 같은 분위기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작품에서는 환상적인 분위기 혹은 신비로운 분위기, 몽환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할 경우에는 현실에 없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는지 찾으셔야 돼요. 33번 향토적 분위기입니다.
향토적 분위기란 것은 고향이나 시골의 정치가 느껴지는 건데 이거는 토속적인 분위기랑 똑같은 말이고요. 향토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고향 혹은 고향인의 모습 아니면 제일 간단한 게 지명과 사투리 찾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투리는 서울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보통 고향, 시골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투리나 고향의 지명 혹은 고향 아니면 여기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농사와 관련 있는 단어 그게 있어도 토속적인 분위기 혹은 향토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밭을 간다 할 때도 밭을 간다 했을 때 역시 그거 역시 농사와 관련이 있는 토속적 분위기, 향토적 분위기고요. 고향의 지명 같은 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강원도 같은 거. 뭐 강원도 어느 지역이라고 다 나와 있으면 강원도라는 고향의 지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향토적인 분위기 혹은 토속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4번에 목가적 분위기란 건데 이 목가적 분위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 목이란 것은 이 목가랑 같이 할게요. 목이란 건 키우다는 거고 목가는 그 가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가축을 키우다는 뜻입니다. 가축이라는 건 뭐 소, 돼지, 닭 등을 얘기하는 건데 가축을 키우는 목가적 분위기란 것은 당연히 도시보다는 시골이겠죠. 그래서 농촌 혹은 전원적 분위기 이런 거와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33번, 34번이 같은 말입니다. 향토적 분위기, 토속적 분위기, 목가적 분위기, 전원적 분위기가 다 같은 말이다. 35번 애상적 분위기란 건 뭐냐면 이 애가 슬프다거든요. 상은 상처 생각하면 되는데 상처 때문에 아픈 슬픈데 왜 슬프냐면 이별 때문에 슬픈 겁니다. 그래서 이별과 관련이 있는 그리움 정서와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애상적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다 노래 제목에 애상 들어가면 다 이별과 관련된 시예요. 이별과 관련된 그리움 이런 것들이 많고요. 36번에 순고한 분위기인데 순고한 분위기는 높은 이상을 향한 의지를 보여주거나 고상한 느낌을 주는 건데 이건 쉽게 말해서 도덕적인 희생, 도덕적인 존경과 관련이 있고요. 우리가 보통 도덕적인 존경을 보이는 인물은 대부분 희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남들을 조금 좋게 해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도덕적인 존경 혹은 숭고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요. 37번의 경건한 분위기는 말 그대로 좀 진지한 분위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8번, 39번 할 때 정적인 분위기와 동적인 분위기인데 이 정적인 분위기한테 이 정은 정지, 동은 움직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없으면 정적인 분위기, 움직임이 있으면 동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분위기 했는데 앞에서 했던 것부터 보시면 일단 시라는 것은 시인이 자신 느낀 감정과 정서를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전달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를 공부하시면서 혹은 시 문제를 푸시면서 그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과 정서, 그 다음에 그 감정과 정서를 전달할 때 어떤 표현 방식을 썼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적 화자라는 것은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라 했었고요.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혹은 작품 내부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인칭 대명사를 찾으시면 된다 했었고요. 시적 대상이란 것은 시적 화자를 제외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이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 만약에 반대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심리적 거리가 멀다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청자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독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청자, 시에서 듣는 사람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2인칭 대명사 혹은 말을 건네는 방식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정서인데 정서는 당연히 기본 중에 기본이라 했었죠. 왜냐하면 시인이 이 정서를 전달하고자 이 시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서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였는데 긍정적 정서에서는 경외감이라는 감정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적 화자의 태도라는 것은 정서와 관련이 크기 때문에 태도 역시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예찬적 태도는 찬양하지만 무조건 믿는 것은 아니었고 이 의지적 태도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면 다 의지적 태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탈속적 태도는 속세 벗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고 네, 그 다음 수능적 태도라는 것은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를 둘 다 볼 수 있었는데 억압, 차별 등에 대해서 수능한다면 부정적인 거 만약에 반대로 운명에 수능한다면 백석처럼 운명에 수능한다면 긍정적인 정서라고 체크하시면 됐었고요. 시 분위기란 것은 정서, 태도, 어조와 관련이 있다 했었죠. 환상적 분위기는 동화, 비현실적인 요소, 향토적, 목가적, 도덕적 분위기, 전형적 분위기는 다 고향, 시골과 관련이 있었고 애상적 분위기는 그리움, 숭고한 분위기는 희생, 도덕적인 존경과 관련이 있었고요. 정적이냐 동적이냐는 것은 움직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체크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이제 시적화제 어조 말투입니다. 네, 이 어조 말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게 보통 문제에서 태도랑 이제 정서 파악하는 건 좀 쉬워요. 쉽기 때문에 요즘 문제에서는 그래서 태도냐 혹은 감정을 찾아라라는 문제까지는 잘 안 나오고 오히려 이 태도, 감정과 관련이 있는 어조, 말투를 찾아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조 말투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즘 문제 스타일이 확실하게 좀 이제 단순하게 감정, 태도 찾는 문제는 좀 쉽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조 찾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꼭 기억해 두세요. 어조가 변했던 것은 태도가 변했던 것은 태도가 변했던 거고 이 태도가 변했던 것은 정서가 변했던 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말투가 다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말투를 상냥하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말투를 되게 틱틱대는 그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41번의 친근한 어조는 좀 친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담담한 어조는 좀 차분하고 평온한 거. 애상적 어조는 앞에서 우리 애상적 분위기 봤던 것처럼 그리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별해서 슬프거나 가슴 아파하거나 그리움의 정서를 좀 보인다면 애상적 어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44번 영탄적 어조 너무 중요하죠. 이건 무조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영탄적 어조. 영탄적 어조란 것은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시를 낭송해 준 걸 듣는다면 이 부분에서 감정 강하게 나타냈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낭송한 거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읽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 파트에서 우리가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지를 파악하냐면 간단합니다. 제일 첫 번째 느낌표 아니면 감탄사 아니면 감탄형 어미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찾으시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영탄적 어조가 쓰인 겁니다. 느낌표는 뭐 당연하겠죠. 느낌표는 당연히 감정 강하게 나타내는 거고 감탄사 역시 와, 이런 것들 다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거고 감탄형 어미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이쁘다. 이거는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게 아닌데 만약 이쁘다를 이쁘구나 라고 바꿀 경우에는 얘는 영탄인 겁니다. 그냥 이쁘다가 아니라 이쁘구나, 뭐뭐구나라는 감탄형 어미를 쓰면 감정을 강하게 나타난 영탄적 어조가 쓰인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44번의 영탄적 어조를 무조건 기억해 두세요. 에어컨 좀 목표? 에어컨 추워? 네 추워.
어디까지 했지? 뭐 얘기하다 까먹었어. 선생님이 먼저 심한가 이제? 영탄적 어조. 영탄적 어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하시면 무조건 한 번은 무조건 시험에서 무조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탄적 어조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45번과 46번 독백적 어조와 대화적 어조가 있는데, 독백이라는 건 말 그대로 혼잣말 하는 거에서 청자가 없는 거고요. 대화적 어조라는 건 청자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더 어조, 이 독백과 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일단 독백체, 이게 독백적 어조라 할 수 있는데, 이 독백체, 독백적 어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독백의 독백체가 있고요. 말장난 같은 건데, 두 번째로는 독백의 대화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자세히 알아두시면 도움이 돼요. 독백체, 독백적 어조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독백의 독백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독백의 대화체. 그러니까 좀 말장난 같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백의 독백체는 진짜 청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리 화자뿐이에요. 진짜 얘는 그냥 정말 독백이 얘기하고 있는 거,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독백의 대화체는 뭐냐면 청자는 있습니다. 더 실제로 대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작품에서 너는, 화자가 너는 어디에 있니? 너가 너무 보고 싶구나. 너는 도대체 어딘가에 살고 있니? 너는 어디선가 나를 그리워하고 있니?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청자, 너는 있지만 너랑 실제로 대화하는 게 아니죠. 그것처럼 청자는 있지만 실제로 대화하지 않는 것을 독백의 대화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대화체는 뭐냐면, 얘는 청자가 있고요. 실제로 그 청자랑 대화합니다. 그래서 이건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면 송민곡은 감녀와 을려가 실제로 대화를 해요. 그 다음에 시집살이도 해. 송민곡은 감녀와 을려라는 얘가 두 명이 등장해요. 그래서 감녀가 지나가다가 먼저 얘기를 꺼내. 저 여인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너 왜 거기서 울고 있니? 했더니 을려가 너로구나. 내 하소연 좀 들어줘 하면서 을려가 막 하소연합니다. 그러다가 을려가 이거 다 내 잘못이야. 그냥 죽고 말자 했더니 감녀가 에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고 또 을려가 절절절절 하소연하다가 나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나비였나? 달이 된다 합니다. 달이 되겠어 했더니 감녀가 아니 을려 너 차라리 죽어서 그럴 바에는 달보다는 구준비가 낫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감녀와 을려의 실제 대화가 있는 게 진짜 대화체입니다. 그 다음에 시집살인 노래 뭐냐면, 시집살인 노래는 먼저 시집간 언니가 동생한테 시집까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오랜만에 친정에 와가지고 동생이 언니 왔어. 언니 근데 시집살이가 진짜 힘들다면 진짜 힘들어? 했더니 시집간 언니가 야 말도 마 진짜 힘들다. 너는 무조건 결혼하지 마 하면서 얘기하는 게 시집살이고요. 그것처럼 청자와 화자가 실제로 둘 다 있고, 얘네들 실제로 대화 나누는 게 진짜 대화체고요. 그냥 단순히 청자만 있고 대화 나누지 않는 것을 독백의 대화체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끔씩 문제에서 꼬아서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 작품은 독백의 대화체다 라고는 안 나오고, 이 작품에서는 청자가 있지만 실제로 대화하고 있지 않다, 혹은 이 작품에서는 청자와 실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라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47번 단정적 어조. 단정적 어조는 그냥 딱 단호하게 딱 잘라서 말하는 겁니다.
이거 할 때마다 내가 에러 들어온 게 여러분이 요즘 단호박이라는 말 안 쓰죠. 저는 친구들끼리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뭐 하다가 야 오늘 끝나고 학원 째고 PC방 갈래? 하면 애들이 어쩌지? 이러는데 그때 이제 야 갈래? 아니? 하면 딱 잘라서 단정적으로 말했잖아. 그때 우리는 이 새끼 단호박이네 이러거든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그래 세대 차이가 날만해. 여러분 제가 20살 때 대학교에서 열심히 술 게임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아마 너네들랑 나랑 그때 여러분들 아마 첫 걸음마를 떼지 않았을까. 제일 슬펐던 말이 그거였어. 제가 군대 갔다가 재수해가지고 다시 학교 늦게 들어갔는데 24살에 학교 들어갔을 때 20살인 애들이 딱 그랬어. 형이 20살 때 열심히 술게임 할 때 저희는 열심히 수원 배우고 있었네요. 이래가지고 너무 상처였어. 단정적 어조는 이렇게 딱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비판적 어조는 아까 비판적 태도와 비슷한 건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자, 그럼 풍자. 이거 풍자 꼭 조심하셔야 되죠. 풍자적 어조는 빗대어 비웃으면서 폭로하고 공격하는 어조인데 얘는 쉽게 말해서 돌려가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거 예시 든 거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풍자적 어조의 돌려가기 예시 뭐였냐면 못생겼다를 직접 말한 게 아니라 돌려서 이목구비가 자유분방하거나 라고 말하는 것을 돌려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풍자적 어조가 은근 여러분들 게임할 때 패드립 칠 때 많이 나와요. 저는 중학교 때 어렸을 때 패드립 받았던 게 그거였어. 너네 부모 홀수야. 그게 이제 진짜 돌려가는 거죠. 이제 편집해야지 또. 풍자적 어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려가기입니다. 직접 말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50번의 명령적 어조는 명령적 어조라는 건 너 혼자 하라는 거고요. 강하게 시키는 거. 그래서 알아, 어라 시키는 건데 이 명령적 어조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너 혼자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하나의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이 전까지는 명령적 어조가 딱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학력평가 봤을 때 기억나시는 분은 모르는데 그 이성선의 고양이 천정과 성택수의 박물문구 그 파트였던가? 아니 뒷파트 고공답수인가였던가? 하여튼 거기 이번에 3월 학력평가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학력평가에 나왔던 것 중에 그 명령적 어조 알아, 어라를 씀으로써 말을 건네는 방식을 써서 청자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예 학력평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명령적 어조 알아, 어라를 쓰는 것은 명령은 너 혼자 하라는 건데 이것은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자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거 학력평가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설득적 어조라는 것은 청유라는 건데 청유는 우리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청유고요. 52번의 유장한 어조라는 것은 느릿한 여유를 보여주는 거니까 엄청 천천히 말하는 거예요.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얘기하는 게 유장한 어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
시어의 의미입니다. 시어의 의미라는 건 뭐냐면 시어는 일상 언어와 달리 다양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상에서 쓰이는 의미가 아니라 함축적, 비유적,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예시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이번 시험 범위에서도 계속 있었던 게 겨울이라는 거. 겨울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냥 사계절 중 12월에서부터 2월까지 시기를 말하는 일상 의미가 있는데, 얘가 겨울이 보통 시에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시련과 고통이죠. 얘는 시어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의 의미란 건 뭐냐면 단어가 일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시에서만 통용되는 의미로 이야기되는 게 바로 시어의 의미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겨울이란 거죠. 겨울이란 것은 일상적으로 보통 12월에서 2월까지 시즌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만약에 일상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문학, 현대시로 들어갈 경우에는 시련과 고통을 얘기하는 시어만의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게 시어의 의미라는 거고요. 이렇게 시어의 의미를 주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함축적 의미고요. 두 번째가 비유적 의미인데, 비유적 의미는 얘를 꼭 기억해주세요. 직접 설명하지 않고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식. 이거 꼭 기억해주세요. 비유라는 건 뭐냐면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게 올해 전도 아니고 작년에 고3 애들이 봤던 6월과 9월 평가원에서 두 번이나 나왔어요, 문제가. 6월과 9월 평가원에서 이 작품은 빗대어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6월에 한번 등장하고요. 9월 달에 또 평가원에 출제한 모의고사에서도 이 작품에서는 빗대어 표현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두 번 등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이 그만큼 중요해서 두 번 출제했던 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비유라는 것은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문학이 조금 더 기본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비유만 알고 있었으면 되는데, 그냥 비유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비유의 실제 의미인 빗대어서 표현한다는 것을 알아놔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이 비유에는 지규, 은유, 의인, 화류, 대유, 풍유 등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지규는 뭐였죠? 그냥 뭐뭐는 뭐뭐다. 지규. 뭐뭐 같이.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 듯이 같은 직접 연결어를 사용해서 비유하는 거였고, 은유는 이런 연결 없이 뭐뭐는 뭐뭐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였고, 의인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화류는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대유는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그리는 거, 풍유는 속담이나 격언 쓰는 거.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수업하다가 내가 계속 맞춤법이 틀렸어. 그럼 여러분들이 쌤 맞춤법 다 틀리시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속담을 쓰는 거. 자, 그 다음에 상징적 의미란 것은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 사물로 나타내는 건데, 원형적 상징, 관습적 상징, 대인적 상징이 있습니다. 이 상징적 의미는 현대 문학보다는 고전 문학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전 문학에서 대나무, 소나무의 의미가 뭐야? 소나무가 그 지조절개. 그치, 지조와 절개. 그런 것처럼 어떤 지조와 절개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 사물, 소나무로 나타내는 게 상징적 의미인데, 이런 것들은 현대 문학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은 이 개인적 상징 때문에 현대 문학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고요. 보통 이 원형적 상징과 관습적 상징 때문에 고전 문학에 자주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딱 정해지지 않고 좀 여러 가지 의미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물은 어떤 의미예요? 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물은 예시는 뭐가 있냐면 재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죽음이 있어요. 이 죽음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죽으면 무슨 강을 건넌다 해? 요단강 건넌다 하죠. 그래서 물을 건너면 보통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세요. 혹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라는 게 그 강, 물을 건너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건너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보통 어디서 할 수 있는 공무도와 관한 작품이 있어요. 우리 고전문화 기본 개념 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공이라는 것은 임을 얘기하는 거고 무는 하지 마라, 없을 문제 하지 말라는 거고 도하는 물을 건너는 건데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공무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물은 죽음을 얘기하고요. 재생 혹은 순환, 부활 등을 얘기하는 물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동화 이런 거에서 되게 뻔한 거. 누가 물에 빠졌는데 다시 살아나. 심청전. 심청전에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빠졌더니 거기서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하죠. 뭘로 부활해? 황으로 부활하죠. 그것처럼 물은 재생과 죽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문학에서 상징적 의미는 하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 가지 알고 있으면 되게 해석하기 도움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고전 문학 할 때 한 번 더 자세히 보고요. 일단 상징적 의미란 것은 고전 문학에 자주 등장한다. 왜? 원형적 상징이랑 관습적 상징 때문에. 현대 문학엔 왜 자주 등장하지 않느냐? 개인적 상징 때문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 그럼 이 원형, 관습, 개인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셔야 할 텐데 원형적 상징이라는 게 이것입니다.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딜 가나 이 얘기는 딱 통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뭐라 했어? BTS가 월드 클래스인데 여러분들이 뭐 어디 살다가 갑자기 외국인을 만났어. 외국인을 만났는데 너네 이제 토요일 날 2시, 한 12시, 1시에 밥을 먹고 있는데 너네들이 이제 슬슬 외국인한테 나 이제 가야 돼. 왜? 나 앵꽃 가서 국어 수업 들어야 돼. 앵꽃 국어 수업 누군데? 사수홍 쌤이야. 사수홍 쌤? 그 쌤이 어느 정도야? 너네들이 막 얘기할 때 사수홍 쌤은 국어계 BTS야 하면 외국인이 딱 뭐래? 월드 클래스구나 하면 알아들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게 바로 원형적 상징이고요. 너네 너무 다 입꼬리가 비웃는 거 아니야? BTS 얘기했을 때. 네, 58번 관습적 상징은 뭐냐면 한 사회, 문화권에서만 통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아니면 유교 문화권에서만 통하는 게 바로 관습적 상징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나무. 소나무라는 것은 지조와 절개를 뜻한 건데 이거는 유교 혹은 동양에서만 통용되는 거죠. 갑자기 여러분이 서양, 프랑스나 뭐 독일 같은 데 가가지고 소나무는 지조와 절개야 얘기하면 걔네들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겠죠. 이 개인적 상징 때문에 제가 현대문화에서 등장하지 않는 상징적 의미가 잘 등장하지 않는다는 건데 왜 그런 거냐면 한 개인에 의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겁니다. 시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종이 비행기 하면 뭐 생각나? 종이 비행기 하면 뭐 희망, 꿈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종이 비행기가 트라우마예요. 전 종이 비행기를 보면 무섭습니다. 그럼 전 종이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거 보면 잡아서 찢어야 돼. 그렇게 해야 무섭이 좀 달아나. 이 얘기할 때마다 제 약점을 얘기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뭐 맘먹고 볼 수 있지. 가방에 잔뜩 종이 비행기 접어와서 수업하기 싫을 때 나한테 종이 비행기 미친 듯이 던질 수 있지. 그럼 전 아마 이 강의실 뛰쳐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종이 비행기가 되게 트라우마예요. 왜냐면 종이 비행기 어렸을 때 되게 안 좋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만약에 시를 썼는데 엄청나게 시련과 고통 얘기하는데 이 겨울은 나에게 종이 비행기가 같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너네들이 봤을 때 이게 뭔 소리야? 이럴 수 있잖아. 아니 왜 겨울이 종이 비행기야? 일단 종이 비행기는 보통 좋은 걸 얘기하는 건데 겨울?
그럼 이건 역설법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현대문학에서는 시인 마음대로 자기가 그냥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문학에서 상징적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좀 덜합니다. 왜냐면 너무 시인 마음대로 막 쓰는 게 많아서. 자, 그 다음에 60번 객관적 상관 문제. 이것도 엄청 중요하다고. 객관적 상관문이라는 것은 화자의 감정을 환기하는 겁니다. 일단 환기가 무슨 말이냐면 불러일으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씩 수업 학교나 그럴 때 막 문 딱 닫혀있어 선생님들 그럴 때 야 환기 좀 시켜라 하는 게 뭐냐면 문 열어서 바깥 공기를 안으로 불러일으켜라 하거든요. 그래서 환기라는 것은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화자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건데 얘네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감정이입, 대조, 매개체가 있었는데 감정이입은 화자가 그 대상과 감정이 똑같기 때문에 감정이 환기되는 거야. 그래서 감정이 똑같기 때문에 이 대상으로 인해서 화자가 감정을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면 그랬죠. 제가 만약 여자친구 헤어졌어. 여자친구 헤어지고 나서 스타벅스에 갔는데 혼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슬퍼하고 있는데 옆에 테이블에서 막 커플이 싸우다가 우리 헤어져 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갔어. 나가서 혼자 남은 사람이 막 슬퍼서 울어. 그럼 저는 나도 헤어졌고 쟤도 헤어졌네. 그럼 쟤 감정이 저랑 감정 똑같겠죠. 그럼 저는 그 전까지 이별의 슬픔을 잘 느끼지 못했는데 헤어진 저 옆 테이블에 저 사람을 보면서 이 이별의 슬픔을 확 느끼겠죠. 확 환기가 되는 게 감정이입이고요. 대조는 화자랑 대상의 감정이 반대되는 겁니다. 똑같지 않은 건데 제가 여자친구 헤어지고 나서 카페에 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엄청 알콩달콩하게 이거 먹으면서 알콩달콩 놀고 있어. 그럼 전 그 테이블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행복했던 적이 있었는데 나는 지금 여자친구 헤어져서 저렇게 하지 못하네. 저랑 감정이 반대되는 사람을 보면서 이별의 슬픔을 확 느끼겠죠. 이게 대조고요. 내가 매개체는 뭘로 기억하겠어? 기억나는 사람? 매개체? 문이랑 짜파게티. 그렇지. 짜파게티만 기억하면 안 돼. 내가 왜 짜파게티를 매개체를 했어? 일요일 아침마다 내 여자친구랑 짜파게티를 끓여 먹는데 여자친구가 헤어지고 나서 혼자 집안에서 부엌문을 싹 열었는데 부엌에서 짜파게티가 툭 떨어져. 그럼 난 그 짜파게티를 보면서 아 일요일 아침마다 여자친구랑 짜파게티를 끓여 먹었는데 나는 지금 혼자해서 이 짜파게티를 혼자 끓여 먹네. 저는 그 전까지 이별의 슬픔을 겪지 않다가 짜파게티를 보자마자 이별의 슬픔을 확 느끼죠. 이게 매개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중등반 하면서도 여전히 그러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감정이입과 대조를 반대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문이 다르다고 알려주시는 분이 중학교에 가끔씩 계신데 아닙니다. 객관적 상관문이 크게 있고요. 그 속에 감정이입, 대조, 매개체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문이 같은 말이고 대조랑 객관적 상관문이 같은 말이고 매개체랑 객관적 상관문이 같은 말이야.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객관적 상관문은 화자랑 대상의 감정이 반대되는 거라 생각하는 건데 아닙니다. 감정이 대조, 매개체 이 세 가지가 다 객관적 상관문이야. 자, 그 다음에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란 것은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랑 움직임을 흉내내는 의태어인데 의성어는 소리를 글자로 쓴 거고요. 의태어는 형태를 소리로 나타내고 이 소리를 나타내는 걸 글자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의성할 때 이 성이 음성이 됐죠. 이 의태할 때 이태가 형태라고 했었고 그래서 예시든 게 오리는 꽥꽥이랑 오리는 뒤뚱뒤뚱이었죠. 오리는 꽥꽥은 뭐야? 진짜 오리가 꽥꽥 하고 울죠. 그렇기 때문에 오리가 우는 소리를 글자로 쓴 게 의태어, 오리는 꽥꽥이고, 의성어, 오리는 꽥꽥이고, 의태어는 형태를 나타내는 건데, 오리는 뒤뚱뒤뚱 거는 우리는 진짜 오리가 뒤뚱
뒤뚱하면 소리 내면서 걷진 않잖아요. 우리가 걷는 형태를 보면서 뒤뚱이라는 소리를 붙여줬고 이 뒤뚱이라는 소리를 글자로 나타난 게 의태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혹시나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그냥 의성어는 소리를 글자로 쓴 거, 의태어는 형태를 소리로 나타내는 거라 생각하는 게 편해요. 이게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구분하는 건 안 나는데 내신에서 가끔씩 구분하는 게 나오거든요. 내신에서 이거는 의성어다 의태어냐라고 구분하는 게 나오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얘네들 둘 다 합쳐서 음성 상징어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사용은 생동감이 부여되죠. 왜냐면 저기 그냥 오리가 울고 있다라기보다는 오리가 꽥꽥 울고 있다 하면 진짜 오리가 우는 게 보여. 혹은 오리가 걷고 있다보다는 오리가 뒤뚱뒤뚱 걷고 있다면 오리가 걷는 모습이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생동감이 부여되고요. 운율 형성의 느낌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색채어입니다. 색채어란 것은 색깔을 직접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푸른 바다일 때 푸른, 붉은 태양할 때 붉은 이런 식으로 색깔을 드러내는 것을 색채어라고 합니다.